언론장악 폭주에 맞선 공영방송 사수 프로젝트 뉴스 오로록과 언론 아싸가 함께합니다. 자, 검증이 아닌 심판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 KBS 박장범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둘러싸고 언론장악 저지 공동행동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사퇴를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공영방송 KBS가 땡윤 뉴스로 전락하는데 충실했다는 박장범 후보, 사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건데요. 박장범 앵커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과의 특별대담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를 가리켜서 이른바 파우치, 외국 회사의 조그만 백이라고 발언한 장본인입니다. 이후에 공영방송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갖다 바쳤다라는 비판 속에 파우치 박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는데요. 어제부터 시작된 KBS 박장범 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다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부방송, 조공방송, 용산방송이라는 신조어까지 낳은 박장범 후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그동안 KBS의 보도를 어떻게 망쳐왔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 오로록과 언론 아싸가 함께하는 오늘 이 시간 함께 이 자리를 꾸며주실 두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미 사무처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자, 오늘 모신 분은 언론 아싸에서는 제가 처음 화면상으로는 뵙는 것 출연으로는 같은데 처음이시죠. 예,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언론아싸 비밀의 병기입니다. 비밀의 병기. 네. 예, 어떤 분이시길래? 저희 공원조 기자님이 KBS 공원조 기자님이 예. 저희가 이제 언론아싸 시즌제로 운영되는데요. 가장 길게 했던 게 시즌 4거든요. 네. 그때 조연출로 저희 아. 이른바 하이라이트 영상 예. 뽑는 담당이셨어요. 아. 이른바 야마 뽑는 기자. 네, 뒤에서 활약을 하셨는데 오늘은 박상현 본부장님이 지금 그 박장범 네. 청문회 참고인으로 지금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공원주 기자님이 비밀 병기로 출연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공웅조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비밀 병기라는 표현에 동의하시는지요? 비밀은 맞는데 병기는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오늘 제가 야마를 잘 못 뽑으면 네. 금방 처장님 얘기해 주신 게 또 무색해지니까 매우 긴장됩니다. 예, 아니 헤어스타일만 보면은 병기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이분이 전장에서 잘 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죠? 전쟁 영화에 네. 나오시는 분 같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투쟁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 항상 짧은 머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글래디에이터에 나오는 주인공 같습니다. 네. 오늘 그 파워를 이어받아서 비밀도 많다고 하셨으니까 그 비밀을 여기에서 좀 파헤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신미 처장님과 공웅조 KBS 기자님과 함께 방송을 해 보도록 하죠. 아니, 처장님은 네. 저희 오마이 TV가 지난주 토요일에 매주 나가고 있거든요. 네, 제가 네. 최진봉 교수님과 함께 그 현장을 지켰는데 네. 거기에서 만나서 저희가 인터뷰도 했었어요. 맞아요. 예. 저희도 민원연이 주말마다 그 시민들 모이는 데 가서 이제 저희가 편파 뉴스를 파헤치다 이 리플렛을 나눠드리는데 토요일 날 딱 저희가 부스에서 그거 놓고 나서 돌아섰는데 최지훈 아나운서님이 딱 마이크 들고 최진봉 교수님이랑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라이브인지도 모르고 어머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잠깐 오시죠. 이래서 저희가 다가갔죠.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따끈따끈한 네. 언론사의 얘기를 네. 무엇이 문제인지를 낱낱하게 또 자료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근데 그날 뵙던 모습과 네. 지금 모습이 너무 다르죠. 너무 달라요. 그날 비 와가지고요. 맞아요. 정말 예. 비에 다 맞아가지고 네. 막 형색이 음, 행색이 형편 아니었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원래 집회란 건 현장이 중요한 거지. 네. 우리의 인물은 참여가 중요한 거지. 모습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네, 그날 저녁에 저희가 또 이렇게 다 마치고 명동에서 그 행진. 거리 행진까지 네. 하고 딱 흩어져서 너무 배고팠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이 오신 민원연분들하고 딱 밥을 먹으러 갔는데 거기 또 너무 익숙한 뒷모습의 분이 보이는 거예요. 누구시죠? 누구셨을까요? 누구죠? 우리 저기 진봉채 교수님. 끝나고 최진봉 교수님이 여기 저희 오마이 TV 기자님하고 예. 또 저녁을 네, 드시러 네. 오셔가서 우리 왜 이렇게 운명이지? 막 왜 이렇게 가는 곳마다 만나지? 네. 조금 전에도 마주치시지 않았어요? 예, 여기 또 좀 전에 예. 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 최지문 교수님하고 이렇게 자주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예, 네. 운명의 단짝이군요. 그날 토요일에 집회 있었는데 혹시 현장에는 안 계셨었죠? 저는 이제 예. 다른 일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못 갔고 제 다음번에는 그날 저는 그래서. 궁금한 게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시민분들이 모여서 어떤 이 전국에 대한 이야기를 성토하셨어요. 시민분들 직접. KBS 뉴스에서는 이 사안을 어떻게 보도했나요? 저희가 항상 이렇게 기자협회라든가 저희가 기자들이 아침마다 이제 편집회의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결국은 시민들이 나오셔서 이게 분노를 외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아예 안 다루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짧은 단신으로 다루던가 긴 기사의 끝 부분에 이렇게 살짝 집어넣는다든가 촬영은 이만큼 하는데 네. 나가는 부분은 요만큼 이렇게 이제 면피용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 과거에 이제 고대영 사장 시절에도 그랬습니다. 중요한 사안을 짧게 다루면서 우리가 이거 다루지 않았느냐. 9시 뉴스에는 방송하지 않았지만 아침 뉴스에는 내보냈다. 예. 9시 뉴스에는 안 나갔지만 7시 뉴스에는 짧게 나가지 않았느냐.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중요 사안을 이렇게 축소해서. 중요하지 않게 네. 만드는 그런 수법들을 요즘에 쓰고 있는 거죠. 뉴스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네. 뉴스 가치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있었고 네. 그 뒤에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모여서 네. 한 목소리를 내는 자리. 뉴스 가치로 치면은 적지 않거든요. 뉴스 가치를 치면 그날은 그 오후 3시부터 네. 매주 모이시는 그 촛불을 드시는 시민 촛불 행동 분들이 예. 집회를 하시고 광화문으로 오셨고 또 민주당이 자체적인 집회를 하고 또 그 자리에 또 오셨고 또 시민들이 5시 반부터 윤석열을 거부한다 시민행진 자체적으로 시민사회에서 예. 또 마련한 집회. 네. 그러니까 이게 세 개의 주체가 모인 거예요. 예. 뭐 시민들은 왜 촛불 뭐 이렇게 여러 개 집회를 하냐, 왜 하나로 하면 하나로 하면 얼마나 좋냐 막 이러시는데 정말 그 윤석열을 거부한다라는 구호 아래 야당 그 야당도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야 6당이 다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민 그다음에 매주 촛불을 들었던 촛불 행동 이렇게 모인 어떻게 보면 최초의 자리였고요. 그날 사진이나 그 영상을 보셔서 알지만 비가 진짜 엄청 많이 예. 왔는데 그 광화문 동신자각부터 그 사직로 입구까지 정말 가득 메웠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언론사로서는 뭐 인파가 많았다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시민과 또 야 6당이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이렇게 폭정에 대해서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여러 불법 위법 행위에 대해서 특검을 지금 계속 거부하는 거에 대해서 규탄의 목소리를 하는 것에 분명히 이거는 언론이 보도를 해야 될 가치가 충분한데 그렇죠. 그날 제가 또 그 프레스 담당이었어요. 기자 담당이었는데 앞에서 정말 열심히 어느 언론사가 취재하는지 다 보이잖아요. KBS 기자분들이 정말 열심히 취재하더라고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 영상 기자, 취재 기자 이분들이 어떻게든 그림을 담고 취재하려고 이러는데 제가 이제 가슴이 아팠던 게 일선에서 KBS 기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취재하는데 데스크들과 임원들에 의해서 그렇게 취재한 내용이 보도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게 다시 한번 그 현장에서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안타까운 현상이 요새 많이 나타나는가요? 그렇죠. 지금 뭐 명태균 의혹 관련해서도 좀 두드러지는 게 저희 기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자 협회장이 매일 아침 편집회의에 들어가서 하는 말이 그겁니다. 왜 다른 언론사는 특별 취재반을 만들어서 이렇게 뭐 창원에 급파를 하던가 그래서 이제 각종 의혹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취재를 좀 해보자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도국 간부들은 그냥 못 들은 척하는 거죠. 창원에 있는 그러니까 그 창원지검에 있는 인력들이 한 2명 정도 있습니다. 예. 그들에게 그냥 지금 나오는 뉴스를 팔로우하는 정도만 이렇게 시키고 물론 이제 거기 있는 기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서 단독 보도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일단 이제 인력이 좀 있어야 취재를 좀 심층적으로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아예 그냥 외면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특징이 지금 윤석열 정권에 이제 장악이 된 KBS에서 이렇게 큰 사건이 터지면 언론사들 다 TF 특별 취재팀 꾸리잖아요. 그렇죠. 지금 대부분 꾸렸습니다. 근데 특별 취재팀이 구성이 안 된 곳이 KBS와 YTN 방송사에서 두 곳입니다. 지금 종편들도 다 특별 취재팀 TF 꾸려가지고 나름 열심히 취재하고 있죠. 보도 내용은 좀 상이하지만 그런데 YTN하고 KBS에서 이렇게 중대한 전국에 이렇게 계속 명태균 게이트가 여러 진짜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데 특별 취재를 안 한다. 이거는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죠. 내부적으로 골무 문제가 좀 있다. 그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 없겠네요. 그게 현지에서 들리는 좀 웃긴 예. 얘기가 있는데 이제 창원지검 근처에 네, 이제 네, 그 모텔들이 있잖아요. 예. 네. 특파된 취재진들이 이제 묵어야 되는데 네. 일단 이제 근처에 있는 모텔들이 전부 다 이제 방이 동이 났고 가격이 기자들 너무 때문에. 너무 올랐답니다. 근데 KBS 네. 기자는 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창원에 계신 분들이 커버를 함으로써 숙식비는 줄겠네요. 그래서 높은 뭐 상황. 재정적으로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KBS가 오히려 훨씬 유리하거든요. KBS는 전국 그럼요. 전국의 네. 주요 지역마다 KBS 총국이 방송 총국이 있어서 창원에는 또 창원 총국이 있고 또 거기에 창원 지검을 계속 마크하던 기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서울이나 또 다른 지역에서 지원을 간다면 어느 언론사보다도 유리한 지형이죠. 그러니까 특종이나 단독 보도를 할 수 있고 밀착 마크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인데 지금 경영진에서 예. 그러한 취재 방향으로 하지 않으려 하는 거고 내부에서는 노조라든지 기자협회에서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예. 아주 이상한 보도를 막는 역할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조 기자님 여기 계실 게 아니라 창원으로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이제 기반이 부산 총국에서 일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근처거든요. 예. 네, 뭐 가라고 하면 갈 수 있는데 제 취재력이 그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이제 잠시 뒤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네. 최순실 관련 의혹이 있을 때 아. 저희 KBS에서 TF를 만들었었고 취재를 네네. 기자들이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예. 근데 박장범 사장 후보자가 이제 이 취재를 좀 무마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네. 아마도 이제 지금 보도국 간부들이 이제 그 전례를 생각을 해서 기자들이 취재를 열심히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냥 예. 합리적인 의심? 합리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냥 그냥 의심. KBS의 구성원으로서 네. 아쉽고 안타까워서 그냥 어.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최순실 건 무마하려던 했었던 그 사건은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고 자 오늘의 주제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우치박 청문회 버티기 신공 기억 안 나. 막장범의 실체는? 이라고 저희가 달아봤습니다. 네. 자, 박장범 씨가 별명이 계속 늘고 있는데요. 어제 청문회 첫째 날 기억이 안 난다, 모른다, 예. 그런 거 같지 않다. 계속 이렇게 반복하니까 이 막장범은요, 이 저희 시민들이 지어준 또 다른 별명이에요. 아 이제 뭐 그냥 막장? 청문회만 버티면 예. KBS 사장 자리 따는 당상이구나, 버티기만 하면 되는구나, 뭐 이렇게 다들 예. 비난을 하더라고요. 아니 어제 청문회장에 실제 디올백이 등장을 해서 아, 네. 실물이 등장했죠. 예, 실물이 등장했어요. 색깔은 다르나? 예. 예. 그게 등장해서 이게 진짜 파우치라고 생각 안 하느냐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왔었는데 예. 그거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해요. 네. 파우치백과 관련해서는 박 후보가 사과는 안 했죠? 저는 뭐 유감 표시라도 이렇게 좀 할 줄 알았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너무 기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문제 제기가 나오고 본인이 기자라면 30년 기자를 했다면 본인의 이제 단어를 선택함에 있어서 이제 일반 시민들의 이게 정서와 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뭐 유감 표명을 한다 정도로 좀 예상을 했었는데 말 그대로 국민의 눈높이라는 그렇습니다.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틀째 조금 전까지 청문회를 보고 왔는데 유감 표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하는 말이 세 가지죠. 사이트에서 제품명을 찾아보니까 파우치라고 적혀 있더라. 디올 파우치라고 디올 제품명이. 파우치. 네. 그리고 사전에 보니까 파우치는 작은 가방이더라. 그리고 명품이라는 단어를 쓰면 우수한 제품이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용어를 썼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어휘가 이제 의미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그렇죠. 들어서 뭐 폭동이라고 얘기를 할 것이냐, 논란이라고 얘기할 것이냐, 소란이라고 얘기할 것이냐, 자기가 쓰는 어휘에 따라서 부여되는 의미가 다른데, 우린 다 알고 있듯이 이분은 김건희 여사가 받은 이 고가의 백에 대해서 가장 의미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단어를 굉장히 오랫동안 찾지 않았겠는가. 의도적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이게 즉흥적인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예.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했을 것인데 본인이 이 의미를 축소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찾았거나 아니면 대통령실과의 어떤 교감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이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그럼요. 거죠. 대통령과의 대담인데. 네, 의도가 있었죠. 어제도 그 청문회에서 관련한 질문에 주도 면밀하게 답변을 하잖아요. 그 정도의 그 9시 뉴스 메인 뉴스 앵커이자 그리고 대통령하고 특별대담을 예. 진행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대통령하고 특별대담 1대1로 한 기자나 앵커가 4명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 자리에 가는 건 사전 준비를 아주 많이 철저히 하고 갑니다. 이렇게 그냥 즉흥적으로 했을 리가 만무하고요. 어제 그 박장범 후보가 그럼에도 이 발언에 대해서 본인은 문제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객관적인 중립적인 표현이라고 계속 주장을 했던 거 아니에요? 어느 기사 제목에 그게 오마이뉴스 기사로 기억이 나는데 당당한 박장범 이렇게 뽑았는데 제가 그걸 보고 이게 무슨 당당이야? 이건 뻔뻔한 박장범이지. 네. 제목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디올백 어제 실물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조그만 그 가방이 백이 300만 원이에요. 예. 이거는 노동자 한 달 급여를 훌쩍 그렇죠. 넘습니다. 이런 명품 백을 왜 명품 백이라 못하고요? 그다음에 디올 백이지 않습니까? 그럼 디올 백이라고 해야죠. 그런데 디올 그 회사 홈페이지를 찾아보니 그 제품은 파우치가 공식 명의더라. 그러면 디올 파우치 명품 백이라 하든지. 네. 네, 저는 그 이분의 이런 얘기는 사실 그걸 계속 자그마한 백 이렇게 하려고 그랬던 거는 그 표현을 듣는 시청자나 국민들이 아, 저 백 그냥 별거 아니잖아. 저거 받을 수 있는 거잖아. 저게 왜 문제야? 예. 저걸 왜 문제시해? 라는 이미지와 인식을 심어주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이렇게 제 생각합니다. 가방에도 조그만 파우치가 들어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진짜 국민들의 눈높이랑은 안 맞는 거죠. 네, 그리고 예. 그게 설령 그 제품명에 파우치가 들어간다 치더라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파우치 하면은 어떤 거겠습니까? 그냥 자그마한 그쵸, 생제품을 화장품 몇 개 넣거나 넣고. 화장품을 네. 넣거나 이런 거잖아요. 어제도 그 현장에서 그 야당 의원이 이거 제가 쓰는 파우치입니다라고 현장에서 보여줬어요. 정말 요 손바닥만한. 예. 그럼 뭐 헝겊으로 만들거나 비닐이거나 이런 게 파우치라고 우리는 인식을 하지 그렇게 고가의 명품백을 흔히 파우치라고 인식하지 네. 않거든요. 아, 참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방송 들어가기 전에 잠깐 말씀을 저희끼리 나눴는데 버티기 신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이틀 버티면 예. 본인은 사장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뭐 어떠한 질문이나 뭐 또는 공격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자기는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계속 그렇게 반복을 되풀이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어제 제가 그 영상 봤거든요. 예. 라이브로. 근데 파우치가 실물이 딱 등장했잖아요. 색깔만 달라지 똑같은 네네. 제품이에요. 동공 지진이 일어나더라고요. 눈이 흔들리면서. 보셨죠? 네. 그래서 예. 그 불안한 기색이 딱 그 연출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도 실물을 보지는 못했던 거예요. 근데 실물을 딱 보니까 조그만한 조금 파우치가 조그만한 게 아니야. 아니었군요. 생각보다. 조그만 게 아니고 네. 진짜 비싸 보여. 막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거기서는 예. 쉽게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실제 이제 박장범 씨가 이제 영국 런던 특파원을 했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보도한 내용들을 보면 청문회에서 나왔습니다만 자기가 보도할 때 이제 명품 여러 단어들을 많이 썼었습니다. 뭐 해롯백화점의 명품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12년 전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그때 썼던 명품이라는 단어와 지금 썼던 명품이라는 단어가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시간 동안 그 단어의 뜻을 잃어버렸는지 뻔뻔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다. 지금 이틀째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제 그 좀 전에 이제 아주 좀 잘 버티고 있다고 얘기가 이게 나오고 있는 게 그러니까 진실되게 얘기하기보다는 이제 능구렁이 같이 넘어가는 걸 참 잘한다. 역시 방송 기자라서 네.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분을 보면서 단어 하나가 생각나는데 기름장어라고 있습니다. 기름장어. 어울려요. 이미지도 왠지 네. 기름장어와 그 어울려요. 이제 본인이 불쾌할지 네. 모르겠습니다만은 저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이제 기자들이 그렇게 이름 붙였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뭐 이게 권력만을 쫓아서 양지의 양지를 길만 이제 쫓는. 가던 사람인데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한 이제 견해도 표시하지 않고 그냥 잘 피해 간다는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게 뭐 좋은 의미이긴 합니다만 예. 이분도 이제 청문회를 하는 스타일을 보니까 그런 스타일이 아닌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기자들이 495명의 성명을 썼는데 네. 제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좋은 말 오. 아니겠습니까? 이게 반성이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뒤에 반성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특별히 뭐 반성할 반성할 건 게 없습니다. 없다. 어. 반성을 하지 않으면서 되돌아보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냥 이제 사안에 따라서 예. 그러니까 뭐 가만히설로 넘어가는 거는 참 잘하는 기름장어 같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제가 했습니다. 지난주에 나오신 KBS 노조 본부장님, 뭐 본부장님이라고 해야 되죠? 예, 본부장님. 네, 본부장님께도 한번 여쭤봤었는데 내부에서 박장범 앵커가 그간 한 30년간 기자 생활을 해왔잖아요. 본인의 정치적인 신념이라든지 어떤 사안에서 이건 이렇게 해석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었던가요? 그 이제 전임이 이제 전 전임이죠. 고대영 사장 당시 이제 비서실장을 하면서 이제 그분의 성향이 좀 드러나긴 했습니다만 어. 그 전에는 사실 그분의 뭐 정치적인 신념이라든가 예. 가치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건 내부적으로 친한 사람이 없다는 걸까요? 그렇네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아니, 예. 30년간 조직 생활을 한 곳에서 했으면 밥도 같이 먹는 동료가 있을 거고 선후배가 있을 터인데 없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분에 존재감이-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니 별로 어제 없습니다. 오죽하면 예. 그 청문회 과정에서 혹시 외톨이 아니냐 이런 얘기 표현까지 나왔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뭐 그 관계를 맺는다든지 막 이런 것에 있어서 잘 하지 않았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뭐 이런 표현은 좀 쓰기 그렇습니다만 법인 카드를 이렇게 좀 쓰잖아요. 예. 정해진 액수가 있으면 쓰는데 본인의 자랑은 이제 법인 카드를 뭐 얼마 안 썼다, 한 달에 뭐 몇만 원 안 썼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피해가긴 하던데 예. 두루두루 인간관계를 하면서 사람을 사귀고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자 생활을 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 근데 참 그래서 의외네요. 어제 그렇게 막 그 일관되게 버티고 막 본인의 과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막 이런 모습은 흡사 그 이전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청문회에서 네네. 결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던 그 뻔뻔함은 너무나 이진숙과 박상범 이거 남매 아니야? 막 이럴 정도의 그 공통점이 보였는데 그 이진숙 위원장은 법카의 여왕이라 불릴 정도로 엄청나게 그렇죠. 그- 빵도 사 먹고. 네. 예. 한도 네. 이외에 그 지출을 해서 그것도 뭐 수천만 원대 지출을 해가지고 문제였는데 그러면서 본인은 또 되게 열심히 일했다고 또 했단 말이에요. 그 법카를 네네네. 부적절하게 집행한 거를. 근데 또 박정범 씨는 정말 활동을 하라고 한 업무 추진비를 거의 쓰지 않고 그랬다는 거는 또 예. 의외의 모습이네요. 네. 차이점은 이제 빵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구나. 두 번째는 이제 그분이 이제 앵커를 많이 하셨어요. 예. 이게 방송 욕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진행자를 많이 네. 했죠. 앵커를 많이 하셨는데 이제 보직 간부를 이제 거의 맡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쓸 수 있는 이제 법인 카드 업무 추진비 같은 게 이제 적었고 예. 또 이제 KBS가 좀 MBC에 비하면 적긴 적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게 아닌가. 아이들이 보는 만화 중에 흔한 남매라고 네, 책이 네, 있어요. 네, 네. 그 굉장히 인기인데 지금 표현에 네. 빗대어 보자면 뻔뻔한 남매, 뻔한 남매 뭐 이 정도로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사장 후보가 되려면 저 정도는 뻔뻔해야 하나 이런 선례를 남긴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말씀해주신 부분을 좀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죠. 장범했다라는 말도 청문회장에 다시 등장했어요. 저희가 다뤘는데 그렇죠. 어떤 맥락에서 또 등장한 겁니까 이게? 이건 뭐 같은 맥락입니다. 예. 이게 장범했다가 이게 저희 앵커가 그 기자가 리포트할 때 그 리포트를 본인이 임의로 고치거나 또는 기사 맥락과 관련 없는 그것도 이 정권의 우호적인 멘트 또는 이전 정부를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멘트를 본인이 추가한단 말이에요. 네. 이런 걸 보고 기자들이 나 장범했어. 막 이게 이제 KBS 유행어가 된 건데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기자들이 기수별 성명에서도 그 얘기를 했고 그런 사례가 많았다라는 언급을 박상현 본부장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청문회에서 실제로 그렇게 했던 구체적 사례를 이제 각 의원들이 자료를 뽑아서 화면과 함께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구 9시 뉴스에서 박장범 앵커가 기자도 똑같고 기사 내용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앵커 멘트가 9시 뉴스 또는 다른 시간대 뉴스하고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멘트를 예. 무슨 의도로 넣었냐, 이걸 왜 넣었냐, 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에 대해서 또 그 잘 답변 안 하더라고요.
그럼 뭐 자기는 앵커로서 뭐 그 충분히 할 수 있는 네. 뭐 범위였다 이런 식으로만 계속 빠져나가던데 그런 사례가 의외로 상당히 많았다. 예. 지금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거부터 박장범 앵커가 앵커로 일을 하면서 이렇게 뉴스 제작에 공공연하게 본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끌고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측면에서 보면 최순실 사건 보도도 비슷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가요? 앵커 멘트 얘기부터 예. 먼저 하고 이제 요걸 좀 넘어가면 과거에도 이제 박장범 씨가 앵커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문제가 된 적은 없었거든요. 이제 앵커마다 좀 특성이 예. 있겠습니다만 기자가 이렇게 기자가 기본적으로 앵커 멘트를 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약간의 이제 의미가 이상하다던가 본인이 이제 발음하기가 쉽지 않으면 약간 고치는 사람도 있고 기사의 의미를 잘 살려서 이제 앵커 멘트를 쓰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앵커의 권한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9시 뉴스를 맡으면서 앵커 멘트를 고치는데 기사에 없는 내용을 이제 붙이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만 사례를 좀 드리면 알려주세요. 네. 이거 읽어드려야지 예. 이해가 편하실 것 같으니까 국민의힘은 운동권 세대의 오만함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는데 며칠 전에는 대표적인 민주당 386 정치인이 50대 장관에게 어디다 건방지다란 막말까지 했습니다. 민주당 386 정치인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기사 본문에는 아예 없는 내용인데요. 이제 이 기사랑 며칠 전에 했던 발언을 연계시켜서 민주당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 민주당 사람들은 이렇게 막말을 하는 집단이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앵커 멘트를 쓰기도 예. 했었고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하나 더 있습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 때는 북한의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부르지 못하고 불상의 발사체라는 말까지 만들어냈던 것과는 180도 달라진 대북 대응이다. 굉장히 가치관이 포함된 내용인데 예.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미사일을 미사일로 표현하지 못했다는 얘기인데 이 불상의 발사체라는 거는 문재인 정부 이전에도 사용했던 거잖아요. 예. 미사일이라고 이제 식별하기 전까지는 이제 불상의 그렇죠. 발사체라고 했는데 네. 이거를 이제 완전히 사실을 틀어서 문재인 정부의 이제 대북 정책이 문제가 크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본인의 인식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앵커 멘트를 이제 만들어서 넣는. 예, 이거는 이제 자의적인 앵커 멘트를 넣은 것도 문제인데 불상의 발사체는 아예 사실관계가 예. 틀려요. 그러니까 팩트가 아닌 거예요. 본인은 그 어제 파우치가 디올백의 그 명칭이라고 팩트라고 그렇게 그렇죠. 팩트를 주장하거든요. 30년 기자 생활했다 하면서. 그런데 정말 이렇게 그 뉴스를 보도할 때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까지도 앵커 멘트라는 빌미로 자기 주장을 펼치면서 이전 정부를 더 비난하는 비난의 강도를 높이는 걸로 활용을 한 거죠. 아니 이분은 KBS 사장과는 맞지 않아 보이는 게 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맨날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선동 세력이라고 늘 어디에 나면 공공연하게 연설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측면에서 보면 이게 가짜 뉴스죠. 네, 가짜 이게 뉴스 이제 아닌가요? 허위 조작 정보인데 허위 정보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제 이 이 윤석열 정권에서는 자신들에게 위리하면은 그거는 가짜 뉴스나 허위 정보가라고 얘기하지 않을 않고, 거고 예. 예, 이른바 이게 이제 용산 방송 조금 방송의 네. 사례인 거죠. 예, 이런 식으로 KBS의 간판 뉴스 9의 공정성을 침해해 온 거죠. 예. 그러면 또 하실 말씀이. 그 좀 전에 이제 처음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이분이 이제 최순실 의혹 예. 관련해서 그때 이제 사회부장이었는데 사회 2부장. 사회 2부장이었는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TF가 꾸려졌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기자들이 취재를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최순실 딸 정유라 씨의 이제 이화여대 특례 입학 의혹 보도가 이제 있었는데 예. 당시에 사건 팀장이 이제 부장이 사인 넣지 말라고 했다. 기사에 승인하지 말라고 했다. 이런 지시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기사 요건이 안 된다. 그래서 더 취재를 더 보충해서 기사를 수정하니까 지금은 하지 마라.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기사를 방송을 못 내게 하려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확인해봤더니 그 기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방송되지 못한 기사가 KBS 저희- 내부망에. 네, 보도 정보 시스템에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우병우 수석 실세라고 했던 이제 과거에 예. 그분의 이제 광주지검 외압 사건에 대해서는 뉴스 아이템이 많아서 뉴스에 들어가지 못한다. 결국 이제 방송을 못했던 그런 사례가 있는데 며칠 뒤에 SBS가 특종을 아. 했었습니다. 소위 물 먹었네요. 물 그냥. 먹은 거죠. 예. 우리가 특종을 취재를 해놓고 이분 때문에 이제 기사가 이제 물 먹은 그런 사례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태블릿 관련해서 그 극우 단체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태블릿 가짜다 이런 얘기들이 예.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허위로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허위로 드러났는데 이 박장범 사회이부장 당시 사회이부장이 이거 의혹이 좀 신빙성 있지 않냐? 이거 좀 취재를 해봐라. 라는 얘기는 사실 이거 해서 보도하라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취재 기자들이 이제 열심히 취재해서 이거 최순실 거 맞는데요? 하니까 그걸 이제 더 이상 얘기를 안 못한 하고. 거죠. 못했던 못한 거죠. 거죠. 이 박장범 씨가 뭐 최근에 이제 앵커 멘트를 고치고 또 이제 대통령실 대담을 통해서 이렇게 대통령실이 굴종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만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사실은 과거의 이력이 과거부터 차근차근 이제 빌드업을 소위 해놔. 잘 보이기 위해서 정권에 이런 것들을 정권 라인에 줄 서는. 예. 해왔던 거구나. 그러니까 그런 2016년에는 거죠. 이른바 박근혜 최순실 그 라인에 줄을 서는 거고요. 지금은 갈아타서 윤석열 김건희의 줄을 쓴. 그래서 이게 환승 충성을 했다. 환승연애만 있는 줄 알았더니 예, 조공과 충성도 환승이 있군요. 예. 아니 그 아까 전에 기름장어란 표현을 쓰셔서 제가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최순실 사건 때도 이렇게 무마하려고 했던 의혹이 있었고 의혹이 아니죠. 무마했었고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들어서는 축소, 과장, 왜곡 보도를 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과거에 말이죠. 과거에는 또 진보적인 성향이라고 할 만한 프로그램의 앵커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방송 욕심이 많았다는 게 느껴지는 게 그러니까 뭐 여담입니다만은 이제 간부들한테 이제 굉장히 본인 어필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난 출연하고 싶다고. 아, 난 물론 진행을 이제 잘한다. 그거는 뭐 방송인으로서 할 수 네. 있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만 네. 이제 전과 후가 다르면 안 되고 과거와 현재가 사실 일관돼야 되는데 그렇죠. 시사투나잇이라고 이제 저희 프로그램 중에 시청자- 시사교양 PD가 네. 있었습니다. 네. 야간을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이 프로그램이 이제 뭐 자본과 권력 예. 비판 기능을 담당하고. 억압을 받는 서민들의 네. 목소리를 전하는 네. 뭐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이 프로그램을 몇 년 동안 진행을 하시면서 이제 앵커로서 그 내용들을 다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거기서는 또 이렇게 멘트를 고치거나 이러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뭐 아주 충실하게 이제 아니 거기 안에서는 제작진들이 워낙 그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니까 감히 이렇게 못했겠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사회 비판적인 내용이라든지 권력을 감시하는 내용을 전달할 때는 또 얌전하게 충실하게 하다가 뭔가 이제 본인이 아부를 해야겠다라고 느껴지면은 이렇게 수정을 해서 또 다시 아부를 하는 네. 모습. 혹시 그 프로그램 그때 진행할 때 그때는 정부가 달랐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정부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정권의 눈치를 보는 거잖아요. 기회주의자의 그 어떤 전형인 예, 거죠. 면모를 갖고 그러니까 있다. 이분이 그러니까 이른바 보수 정권이든 아닌 정권이든 간에 늘 이렇게 양지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몰랐던 거죠. 이분의 성향은 사실은 이제 물론 이제 사회부 2부장 할 때에는 보도국 안에서 있었던 예. 일이라 사실 크게 소문이 안 났는데 꾸준히 이제 양지의 길을 쫓아오셨던 것 같은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이분의 본질이 이번에 이제 파우치 발언으로 저런 사람이었구나 이게 이제 드러난 거고 그 절정이 그렇게 파우치 발언을 2월에 하고 채 1년도 안 돼서 사장 후보로 네. 지원을 하고 딱 낙점이 돼서 이렇게 또 충성으로 사장 자리를 꿰차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게 박장범의 실체였구나 이렇게 이제 안에서도 아시게 된 것 같아요. 네. 저 심은정님이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대통령 특별대담 앵커가 4명뿐이었다는 거에 놀랐네요. 이렇게 하셨는데 김종진, 손석희, 송현정,
박장범 이렇게 4명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김종진, 송현정 이 두 분도 KBS 분들이었던 걸로 KBS 기자였고 특히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송현정 그 KBS 기자가 문재인 대통령을 대담한 걸로 아는데 그때 매우 날카롭고 비판적인 질문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그 질문 자체가 뭐 적절했냐 아니냐라는 정도로 보도까지 되고 예.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만큼 대통령과 직접 대담을 하는 그렇죠. 앵커나 기자들은 시민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특히 그 진실과 실체를 파헤쳐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용감 있게 질문해야 된다라는 거였는데 특히 이렇게 집적하신 분들 중에 자기가 본으로 뭐 인사 특혜를 받았거나 예. 뭐 낙점을 받았거나 그렇죠. 이런 분들 아무도 없거든요. 제가 개인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제가 손석희 앵커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네. 대담한 청와대에서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그 네. 현장에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그 현장에서 질문과 답을 다 들었는데 제가 이제 백분토론 시민논객 출신이라. 네. 근데 그때 당시 한미 FTA가 굉장히 뜨거웠었어요. 그게 또 노무현 대통령한테 네. 상당히 비판적인 질문이죠. 그런 질문도 청와대 그 한가운데 현장에서 나왔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앵커의 역할은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그때 당시 나라가 처한 상황, 국민들이 처한 어떤 여러 가지 고려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려운 데를 긁어줘야 하는 건데 지금 박장범 앵커가 보인 행동은 그것과는 완전 배치되는 거니까 국민들이 더 분노를 하는 거겠죠. 네. 이제 그 송현정 기자의 이제 그 대담을 보면서 느꼈던 게 저런 도발적인 질문이 가능하다는 것은 그런 질문을 용인할 수 있는 그런 민주적인 분위기가 사회. 만들어졌기 때문이 아닌가. 그리고 당시에 청와대와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하나하나 맞춰보진 않았겠구나. 맞춰봤다면 빼라고 했겠죠. 불쾌했겠죠. 불쾌했겠는데 아니었구나. 그래서 이번 이제 대담을 보면서 그 녹화본을 이제 보니까 이렇게 있더라고요. 원고도 아주 두꺼운 원고가 있고 프롬프터도 앞에 있는 걸 보고 예. 아마도 이제 질문과 답이 굉장히 잘 짜여져서 진행이 된 것이 아니었는가.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이게 뭔가 이제 앵커가 생각나는 질문을 했거나 네. 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질문과 답이 아주 잘 짜여진 상태에서 사실 이제 녹화된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불편한 질문을 하지 못했고 본인도 그런 질문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이 박장범 씨가 딱 보자마자 본인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그때부터 네. 박장범 씨는 이게 기자로서 앵커로서 대통령을 대등하게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인터뷰하겠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 모시겠다라는 자세가 그 영광이라는 표현에서 나타났어요. 네. 같은 앵커 출신인 그 민주당의 이정현 의원이 네, 같은 말 아니 했죠. 왜 네. 1년차 기자도 그렇게 안 한다. 누가 인터뷰할 때 영광이라고 쓰냐라고 질책했을 때 한마디도 못 하더구만요. 네. 그 측면에서 제가 여쭤보면 아까 전에 얘기해 주신 방대한 분량의 영상이 지금 다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신 거잖아요. 방대할 정도는 아닌 것 아니지만 같습니다. 예, 방대할 정도는 그러니까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서로 이제 약속 대전 같은 뭐 그런 시간이었던 걸로 봐서 네. 아주 방대한 양을 녹화해서 편집을 한 건 아닌 것 같고 예. 그게 어제 청문회에서 거짓말 논란으로도 얘기가 나오기는 했어요. 네네네. 무엇이냐면 박장범 후보가 그 대담에서 본인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과 의향을 질문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면은 대담 녹화 시간이 얼마냐라고 야당 측에서 제출을 요구하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방송할 때 안 나갔거든요. 예. 그러면 그게 실제로는 녹화가 됐는데 방송 안 된 거냐? 방영분에는 없다 그랬더니 자기는 그렇게 질문한 적이 있다. 그럼 녹화본을 가져와라. 뭐 이러면서 근데 실제로 방영된 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또 녹화본에 대해서는 또 제출하지 못하겠다. 뭐 제작자율성 네. 이게 진짜 웃긴 코미디였는데요. 결국은 본인이 착각했다.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다라고 또 어설픈 또 사과를 했죠. 그게 하지 않은 질문이 왜 그분의 머릿속에 있었는지는 사실 저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임기응변으로 그런 말을 해서 넘어가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희가 확인해 보면 그런 질문이 없기도 하거니와
야당 관련 질문이 아예 없었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고 제작 자율성 측면에서는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서 조금 전에 청문회에서 얘기 나온 게 이제 노사가 함께 이제 공정보도를 안건을 네. 다루는 공방위에서 예. 공정보도위에서 확인을 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이제 기자협회장도 이 부분은 이제 제작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제작 자율성을 지키기 위한 그런 확인 절차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겠느냐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 저희 예. 녹화 원본에 대한 같이 이제 연락 노사가 같이 확인을 해서 합의를 해보자. 해서 제작 자율성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건 오히려 제작 자율성을 보호하는 행동이니까 한번 공개를 해보자. 라고까지만 얘기가 나는데 그 뒤에 얘기는 이제 또 그러니까 그게 진실 규명이 더 중요하다 이거. 네. 그게 다운로드는 안 되지만 영상 원본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저희가 지울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네. 볼 수 있거든요. 소위 네. RT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실제 방송분과 네네네네네. 녹화된 방송분의 분량 차이는 어느 정도 나나요? 그게? 그거 그러니까 본인이 몇십 계속 분 차이 안 지금 나는 예, 거죠. KBS 예, 측에서는 뭐 이게 제작 자율성 이러면서 분량도 얘기를 안 해주는데 박장범 씨가 자기는 2시간 정도 녹화한 걸로 기억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실제 방송분은 77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120분과 77분이니까 대략 한 4, 50분의 갭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안에 박장범 씨가 주장하는 이 말이 있느냐? 근데 어쨌든 박장범 씨는 자기가 착각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없는 거는 확실한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나머지 부분에 더 얼마나 또 조공 그러게요. 아부 네. 멘트들이 또 차고 넘치는지는 그거는 저는 KBS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정말 이거는 제작 자율성을 제대로 지키는 차원에서 사실 확인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대략 한 40분 정도의 시간차가 있다면 도대체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도 알아야 할 권리가 국민들한테는 있지 않나? 예, 이번에 박장범 씨가 예. 주장하는 게 너무 사실관계가 안 맞으니까 국민들이 의혹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의구심이. 도대체 파우치 논란도 이렇게 지금 국민들에게 그 KBS의 진짜 공신력 신뢰도를 떨어뜨릴 만큼 충격적인 일이었는데 그럼 나머지 미방영 분에는 얼마나 또 부적절한 내용들이 있는가? 예. 그리고 왜 박장범 씨는 그 대통령과의 특별 대담이 본인 인생에서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인데 왜 이렇게 아주 중요한 이런 사과할 의향이 있냐고 대통령한테 물었다는 질문을 왜 착각을 하는가? 예, 이거는 반드시 좀 규명이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 뭐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라면 숨길 게 없는 거죠. 그렇죠. 이건 뭐 그러니까 녹화하는 게 뭐 잘못된 거 아니고 노사 그리고 뭐 기자협회까지 참여해서 같이 확인을 하고 공개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를 이제 뭐 제작 자율성을 핑계로 삼아 가지고 공개하지 않고 버틴다는 거는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아닌가 예. 싶어요. 예. 공신력이 하락됐다. KBS가 그동안 박장범 앵커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실제로 시청률도 추락하고 유튜브 구독자도 급감했잖아요. 그렇죠. 예. 급감했죠. 지금 그 시사인에서 신뢰도 조사를 1년마다 합니다. 2023년 11월이 이른바 그 윤석열 낙하산 1호 박민 체제가 네. 이제 박민이 입성한 게 지난해 11월이란 말이에요. 박민 체제가 그 오자마자 그 이전에 KBS 보도가 공정하지 않았다, 편파적이었다라고 대국민 사과를 일방적으로 맞습니다. 하거든요. 그랬던 2022년 KBS 신뢰도는 4.1% 포인트 더 올랐던, 예, 그래서 신뢰도가 더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8월 조사에서는 5.7% 포인트가 폭락을 해서 한 자릿수로 내려앉았어요. 네, 시사인 조사에서 KBS가 8.5% 신뢰도가 8.5% 한 자릿수라는 성적표를 받은 건 지금까지 받은 성적 중에 가장 낮은 신뢰도였습니다. 네. KBS에서 최근 들어서 이제 보도 자료를 몇 건 낸 게 있는데 KBS 9시 뉴스의 시청자 수가 압도적으로 1위다라는 보도 자료인데 그거는 어떤 의미냐면 저희 직원들이 보기에는 강아지가 멍멍멍 울고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KBS 뉴스가 항상 압도적으로 1위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자료를 왜 냈냐면 계속 이제 이 추격을 당하고 있으니까 MBC에 추격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런 불안감으로 이제 자료를 냈었는데 이제는 그런 자료도 이제 못 내게 생겼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MBC 시청률이 KBS 뉴스를 앞지른 지가 좀 됐거든요. 네. 근데 더 문제가 뭐냐면 그
20세에서 49세 이게 젊은 세대들이 이제 KBS 뉴스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걸 시청자 수로 이렇게 판단을 해보면 거의 MBC 뉴스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박미 사장 취임 이후에 KBS 뉴스의 추락이 네.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아니 방송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방송을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하는 게 사실 바람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유튜브로 왜 이렇게 안 보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언론아싸와 뉴스 호로록이 함께하고 있는 오마이TV의 지금 실시간 방송 함께 해주시고 많이 봐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신뢰도는 점점 하락하고 시청률은 떨어지고 유튜브 구독자 수도 급감을 한다면 내부 조직원들은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아 우리가 정말 왜 이러고 있나라는 자괴감도 들 것 같고요. 그게 그대로 박장범 앵커한테 투영이 될 것 같아요. 원망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영방송 우리가 신뢰도 1위 했었던 과거의 영광 말 그대로 여기에선 영광인데 그걸 되찾기 위해서라도 뭔가 액션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상당수 분들이 지금 박장범 후보가 사장으로 임명되는 것에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이제 노동조합에서 이제 어제 오늘 피켓팅을 하고 있고 네. 또 그 성명을 아시겠지만 18기부터 50기면 거의 이제 회사에 남아 있는 기자들 중에 제일 고참부터 가장 막내까지 전 기소에서 이제 성명을 495명입니다. 기자 네. 495명이면 KBS의 기자들 중에 상당수가 거의 절반이 넘고 한 70% 되는 기자들이 기자가 한 700명이시죠. 700명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반대 성명을 냈다는 거는 이렇게 일치 단결 기자들이 이제 자존심이 센데 예. 이렇게 일치 단결해서 특정 후보자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이 사람은 자격 없고 너무나 부끄럽다. 이 사람이 KBS에 들어오면 그런 얘기도 하고 이제 기자 말고 이제 PD라든가 엔지니어라든가 이런 분들도 이제 박장범 씨가 이제 사장으로 들어오면 과거 이제 지금 사장으로 있는 박민 사장이 추진했던 이제 조직 개편을 이제 계속 이어받겠다고 얘기하는데 이 조직 개편을 하면 PD들의 시사 교양 프로그램들을 전부 다 이제 보도본부로 이관시키고 PD들은 교양 프로그램만 만들라.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예. 기술 조직은 절반으로 이제 축소시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방송을 모르는 사람이 방송국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것을 박장범 씨가 방송을 안다는 사람이 30년을 방송을 했다는 사람이 그걸 그대로 문제 의식 없이 이어받겠다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KBS 기자들이 사실 495명이라는 숫자도 어마하지만 이 다 실명으로 냈어요. 본인 이름 걸고 본인 이름을 걸고 했어요. 그런데 기자들은 사실 기사를 쓸 때 바이라인 실명제잖아요. 본인 이름 걸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성명을 내거나 이럴 때 이름 하나하나를 박는 거는 기사 쓰는 것만큼의 역사적 책임을 지고 본인의 소신을 밝힌 거예요. 700명 중에 495명이다는 500명이거든요. 이거는 박장범 씨는 이미 내부에서 아웃된 거예요. 그것도 기자가 가장 같은 조직 보도국에서 일했던 기자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고 일어났으면 이런 사람이 KBS 사장으로 와서 이렇게 신뢰를 못 받는 사람이 어떻게 뉴스를 책임지며 어떻게 경영을 맞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사장으로서 리더십이 이미 훼손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안 치겠다라는 정권도 이해가 어렵지만 본인이 정말 기자로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평가인지 본인은 너무 잘할 거란 말이에요. 어제도 청문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그러고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반성하냐. 그랬더니 또 특별히 반성할 건 없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의원이 물었어요. 그럼 박장범 씨 찬성한 성명이 하나라도 있냐? 하나라도 없잖아요.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KBS에는 보수 성향의 노조도 있습니다. 노조가 지금 현재 4개나 돼요. 그 KBS 본부는 아주 적극적인 규탄과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곳에서라도 찬성을 한다. 찬성을 하든 뭐 찬성이 아니더라도 뭐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외부의 단체에서 있었냐? 없습니다. 지금 밖에서 시민단체, 언론단체 다 반대하고 있죠. 그런데도 이 자리를 지키겠다고 저렇게 앉아 있는 건 결국은 KBS를 더 망가뜨리고 정권이 KBS 장악하는 거에 충성하겠다. 이거 하나로 저렇게 버티고 있다고 봅니다. 외부의 이제 보수적인 분들은 좀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설마 저분이
사장 후보로 됐을까? 박민 사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앉힌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네. 앉힐 때 굉장히 큰 역할을 부여하지 않았겠냐라고 생각을 저희는 하거든요. 수신료 제도를 망쳐놓고 그래서 KBS에 이제 재정을 흔들어 놓고 또 극우 인사들을 앉혀가지고 KBS의 보도를 네.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이런 역할을 수행하고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사실은 직원들이 굉장히 거세게 싸워서 사실은 박민 사장이 해놓은 게 없거든요. 예.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더 일을 맡길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 윤석열 대통령보다 다른 분이 더 세구나라는 것을 이제 확실히 알게끔 한 거였고 이 박장범 사장 후보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청문회에서 그 많은 기자들이 후배 기자 동료들이 이제 비판 성명을 냈는데 사퇴하라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100%이 내용에 동의해서 서명한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생각한다. 기자들이 자기 이름을 내걸고 하는데 기사를 쓰는 예. 사람들인데 아무데나 이름 써서 이렇게 성명 내지 않지 예.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직도 현실 파악을 못 하고 있구나. 아직도 현실 파악을 못 하고 있다. 우리 지금 저희 네. 예, 지금 네. 아마 과방위 라이브도 보시고 막 그러시느라고 오늘 예, 많이들 못 오신 것 같은데 그래도 막 이 댓글에 지금 관심들이 뜨거우신데 무궁화님이 KBS 기자들 박장범이 사장 취임하면 시간차로 단체 휴직하세요. 안 될 말인가요? 네. 지금 휴직을 안 그래도 박민 사장이 휴직을 하고 시행하고 있어요. 무급휴직. 재정을 아낀다고 휴직을 하고 무급휴직제. 있는데 솔직히 이제 휴직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 이런 분위기에서 내가 일할 맛이 네. 안 난다. 그래서 이제 박민 사장의 성과라고 하는 게 육아휴직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그리고 출산하시려는 분들이 직원들 사이에 굉장히 아, 많다. 이거는 아, 출산율 기여의 박민 사장이. 네, 이거는 인사운영부장이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휴직자가 너무 늘었다. 어. 일반 휴직은 안 받아주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휴직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해줘야 되는 휴직 있잖아요. 육아휴직이라든가 네. 예. 뭐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반 휴직은 이제 받지를 못하겠다. 아니 윤석열 어. 대통령의 빅픽처인가요?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사회 곳곳에 인사들을 꽂아서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고 대신 이 시간에 내가 출산과 육아에 기여하겠다라는 분위기를 만들려는 그래서 빅픽처인지. 뭐 시장님께서 휴직 네. 얘기 말씀하셨는데 뭐 더 강력한 투쟁 수단으로 저희가 박장범 씨가 이렇게 제발로 걸어 들어와서 이제 편안하게 사장을 하게 하지는 않겠다. 저희 조합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 뭔가 또 준비하고 계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뭔가 준비하고 있어요. 네, 보니까. 여기 지금 댓글에 이진행님이 네. 우리 저기 최 장군님 네. 예. 저의 찐팬이십니다. 아, 예. 찐팬이신 것 같은데 우리 민원연에 대해서 예. 또 잘하시나 봐요. 그래서 보니까 94년에 네 그때 94년에 민원연이 요건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연남동 연세 맨션에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연세대인가가 아니고요. 예, 연남동 연세 맨션에 있었고요. 그때 저 교회 한백교회 분들이 오셔서 저희 건물에서 예배도 보시고 또 저희가 같이 그 당시에 선거보도 감시 연대회라는 활동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너무 예. 반갑네요. 예. 이렇게 민원연의 90년대 활동을 잘 아시는 분이 최 장군님 또 찐팬이라니 너무 반갑습니다. 민원연에 꼭 오십시오. 예. 네. 아, 기자로서도 무능력하고 경영자로서도 무능력하다라는 게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진 성과가 아닐까 싶은데 경영자로서도 무능력하다고 봐야죠, 처장님. 어떻게 아니 볼 수 있습니까? 이분이 경영은 아예 업무를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청문회에서도 이런 업무를 해본 적 있냐 그랬더니 아 기자는 이런데 잘 안 간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세요? 기자도 경영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기획 단위에 많이 파견되셔서 일하거든요. 본인이 거기에 파견이나 보직을 못 받았던 거죠. 꽃길만 갔으니까. 네, 또 그리고 상대적으로. 임원 경력도 네. 없습니다. 물론 뭐 이번에 이분이 사장이 된다면 뭐 그 연소 뭐 사장이 된다 이러는데 사실 최연소가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분이 30년 기자 생활을 했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 어떻게 이달의 기자상 한 번 받은 적이 없는지 전 그게 제일 희한한 기록이었어요. 정말 30년 했으면은요 웬만하면 예. 이달의 기자상 기자 앞에서 한 달에 한 번 주는 거요. 한 편만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네. 편 줍니다. 그리고 방송 기자
들은 또 더 많은 수상의 기회가 있는데 어떻게 한 편도 받지를 못했으며 심지어 기억에 남는 보도가 뭐냐 말 없다는 거예요. 기자로서 롤 모델이 누구냐 그것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경영계획서 황당한 거 네. 이제 아마 기자님이 말씀해 주실 텐데 저는 이 기자로서의 경력이 저도 기자 10년 채 안 되게 했지만 저도 상 몇 개 받으셨어요? 좀 받았거든요.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상을 못 받냐고요. 공 기자님 상 몇 개 받으셨습니까? 저는 뭐 자랑하는 시간입니다. 자랑해야 됩니다. 저는 한 16개 정도. 오, 16개나. 그러니까 와. 이렇게 받는다고. 그러니까. 다 주는 건 아니고요. 다 주는 건 아니고 잘해야 물론 주는 못 건데. 받는 분도 계시지만 네. 웬만하면 사실 저도 뭐 아나운서상, PD상 여러 가지 받았지만 여기는 다 상을 받았는데 어떻게 사장 후보가 상을 하나 못 받을 그러니까 수가 상을 못 받았다는 거는 이제 허위라고 이분이 얘기했습니다. 상을 3개 받았는데 네. 사내 유공상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세 기자나 취재나 기자로서의 받은 상이 상은, 아니잖아요. 네. 자신의 다른 언어상. 취재물로 받은 거는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 이제 KBS가 굉장히 복잡한 조직은 맞습니다. 직종도 열 몇 개가 되는 예. 직종도 있고 해서 사실은 경영을 다 잘할 수는 없긴 하나 그러면 이제 존경받는 기자 선배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좀 공부를 하고 이제 경영 계획서를 써야 되는데 저는 좀 의심을 했어요. 아, AI의 도움을 받았나? 는 생각을 예. 할 정도로 대학생 리포트 정도의 그 수준의 이제 경영 계획서를 써왔고 청문회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내 누구의 도움을 좀 받았습니까? 하니까 뭐 외부의 누구 뭐 밝히지 않는 외부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데 아니 KBS가 얼마나 복잡한 조직인데 사실 뭐 이렇게 친한 분들이 있으면 뭐 회사의 비전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친한 동기라든가 해가지고 이제 썼을 텐데 그것도 아닌 게 굉장히 불성실하다. 그리고 제가 이제 소속이 부산총국이다 보니까 이게 한 말씀 드리는 게 KBS는 유일하게 18개의 예. 방송국이 있어요. 지역 그 총국을 다 지역 포함해서 총국, 지역국 포함해서 예. 이 방송국들이 재난 보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난 보도가 KBS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경영 계획서는 이와 관련된 얘기가 단 한 문장도 없습니다. 모르는 거죠. 본인이 대전 출신이고 충주에서 근무를 했다고 하지만 지역 방송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재난 방송이 얼마나 중요한 네. 것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이 그야말로 누군가한테 잘 보이면 사장을 할 수 있겠다는 그 의지만으로 사장이 지원한 것이 아닌가. 그 KBS의 박대기 기자는 유명하잖아요. 눈이 오는 날 직접 서서 리포팅을 해서 눈에 이게 다 흠뻑 눈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을 TV로 그렇죠. 생중계를 했던 데가 KBS잖아요. 예. 여기 태풍이 오고 몰아치면 부산 그 비바람이 몰아쳐도 맞습니다. 나가는 게 KBS 예. 기자고 예.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언급은 단 하나도 없이 심지어는 경영 쪽에 맞지도 않는 IPTV와 관련된 그런 얘기도 서술을 했더만요. 휴대전화를 네. 가지고 있으면 뭐 수신료를 받을 수 수신료를 있다는 얘기는 가장 코미디예요. 어. 아니 어떻게 이 휴대전화 한 대당 수신료를 매기겠다라는 발상인데 그러면 그 휴대전화를 그 집 가정마다 몇 개나 돼요? 그럼 만약에 5대면 5대 다 요금을 부과하겠다. 부과하겠다라는 발상인지 수신료 예. 개념에 대해서 공영방송의 공적 재원 구조에 대한 이해 자체가 전무하다. 그리고 지금 어제도 질문할 때 KBS의 주요 재원이 어떻게 되냐 이런 거 하는데 정말 그걸 세세히 알고 있어야 돼요. KBS 사장은 제일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수신료를 지금 이 윤석열 정권이 수신료 제도를 망가뜨려서 KBS가 경영 위기에 온 첫 번째 이유예요. 거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못해요. 본인이 입사를 94년에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때 KBS의 수신료가 정기 요금하고 병합이 돼가지고 재정의 안정을 이루기 시작을 했는데 본인은 그렇게 안정된 KBS에서 정말 기자로서 많이 누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 정권이 KBS를 장악하려고 갑자기 수신료 분리징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항변을 못하면서 이렇게 엉뚱한 경영계획서를 내놓는 사람은 자격이 없죠. 예. 본인이 이제 KBS 출신이면 KBS 재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않겠습니까? 박민 사장은 이제 모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외부 출신이면 모를 네. 수 있다고 봐요. 내 고향이면 최소한 KBS 재정적인 것만큼은 네.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통합 징수로 이제 돌아가야 된다는 인식 하나만큼은 가져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KBS의 후배들이고 최소한의 KBS 의 양심. 근데 그런 것도 없는 게
좀 놀라웠고 또 이제 그 칩 얘기했잖아요. 네. 휴대전화. 네. 그러려면 이제 TV를 볼 수 있는 칩을 이제 휴대전화에 넣어야 되는데 뭐 삼성은 모르겠습니다. 뭐 넣어줄지 모르겠으나 그러면 아이폰. 애플에 가서 칩을 넣어달라고 하면 애플이 넣어주나요 그거를? 그러니까 현실 인식이 없다는 거 두 번째 현실 인식이 참 없구나. 아니 생각이 재정적 안정을 추구해야 된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개인의 재정적 안정은 좀 추구했던 것 아, 같아요. 엄청 하셨던데요? 네, 엄청 주식 거래를 하셨던데요? 억 단위로 그냥 네. 하셨더만요. 업무 시간에. 네, 업무 시간에 했어요, 이분. 아니 근데 저는 공교롭게도 이분이 그 파우치 앵커로 그 김건희 여사 심기경호 했다라고 하는데 김건희 여사가 지금 또 주가 조작으로 네. 이 또 기소가 안 돼서 국민들이 지금 분통이 터지고 있잖아요. 아니 근데 또 이분이 또 주식 거래를 했어요. 그래서 아니 이런 분들은 왜 이렇게 주식 거래에 또 능하냐. 관심이 많아? 네.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인이 그 고대영 사장 비서실장 시절이에요. 그 근무 시간에 주식 거래한 게. 근데 하루에 또 억 단위의 큰 거래도 했는데 처음에는 자기 그런 적 없다. 뭐 난 모른다라고 하다가 기록이 나왔단 말이에요. 거래 네. 기록이. 그랬더니 아내가 음, 아내 핑계 대고 예, 뭐 부부가 같이 주식 계좌는 자기 계좌 하나를 쓰고 있는데 아내가 한 것 같다. 그러면은 아내가 타인의 계좌로 하면은 안 되잖아요. 아무리 부부라도 이거 불법 아니냐라고 했더니 또 말을 바꿔요. 아내가 종목을 추천했고 내가 네. 거래를 투자한 거는 내 돈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진짜 KBS 직원들 근무 중에 주식 거래 할 수 있어요? 그게 막혀 있죠. 막혀 있어서 접속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스마트폰으로 이제 하신 것이 아닌가 예. 싶은데 비서실장이 굉장히 바쁜 자리거든요. 이때 당시에는 또 그 힘들었어요. 그때 파업 투쟁하고 있었잖아요. 파업하고 그래가지고 항상 보고가 들어오고 전화가 오고 하는데 이분은 그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수십 번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가? 그때 놀랍습니다. 제가 그 고대영 사장 시절에 KBS를 담당하던 기자였어요. 네. 제가 미디어 담당 기자로. 그래서 그때 KBS 가면 뭐 그 근데 전 박장범 비서실장은 생각이 안 나더라고. 제 취재 수첩 어디한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존재감이 없었던가 아니 봅니다. 왜냐면 고대영 사장님하고 어쨌든 저녁도 먹고 술도 먹었단 말이에요. 출입 기자라고. 근데 왜 내가 박장범은 생각이 안 나지? 뭐 이러는데 여튼 그 KBS 그 사장실에 가면 비서실장 진짜 바빠요. 뭐 코멘트 하나나 또 뭐 잠깐이라도 얘기하는 거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주식 그것도 거래를 하루에 왕왕. 보면은요. 6월 10일 날 네. 25회 체결을 합니다. 근데 저도 참 주식 잘 모르는 사람인데요. 예. 우리가 뭐 물건 하나 그 쿠팡에서 뭘 하나 사도 한번 그 살려면 시간 걸리잖아요. 상품 설명이라도 한번 봐야 하고 뭐 그렇죠. 근데 이거는 주문하는데. 돈이 걸린 문제인데 25번을 하루에 체결하려면 거의 하루 종일 이것만 한 거 아니에요? 12월 22일 17번 체결을 해요. 아니 그리고 뭐 수십만 원 수준이면 뭐 가능하면 제 간이 작아서 수십만 원까지는 가능한데 1억 5천을 그렇게 그러게요. 1억 할수 있다는 5천, 거는 뭐 예, 유한양이 1억 2천만 원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네. 과연 그래서 이게 저 노정면 의원이 본인이 이거 자기 또 처음에 안 했다라고 막 이러는데 이렇게 거짓말 하게 되면은 KBS 인사 규정에 이거는 반하는 징계다. 근데 재밌어요. 그 징계가 뭐냐면요. 오손이에요. 품위 오손. 오가 오염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품위가 떨어진 상태로 KBS 사장에 가게 생겼습니다. 지금. 들어오게 네. 된다면 어떻게 들어오자마자 징계를 품위 오손에 해당하는 징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이진석 된 사람이 어떻게 KBS 사장으로 들어올 그러니까요. 이진석 방통위원장한테 법카 여왕이라고 막 했잖아요. 네. 그런데 법카 여왕을 그런 데다 붙이면 안 된다. 이거 법카 충이다. 법같죠. 예, 이렇게 그 오윤혜님이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주식 거래 근무 중에 했다라는 네. 걸 보고요. 정말 우리 또 지혜로운 네티즌들께서 뭐라 그랬냐면 별명을 달았습니까? 주식왕이 탄생했다. 아 주식왕이 탄생했다. 전 주식충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주식왕이라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품위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주식왕은 그래도. 좋아 보이잖아요. 네, 근데 이건 지금 품위 오손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식충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
아까 전에 그 상 얘기를 했더니 우리 지금 그 보시는 분들께서 저도 집에서는 상 많이 받아요. 우리 마님이 집에서 밥상을 많이 주던데 이 박장범 앵커도 집에서 상을 많이 받나 봅니다. 라면서 그 얘기를 남겨주셨는데 그 뒤 이어서 아이고 저희는 자율 배식제입니다. 저는 집에서 상을 못 받습니다. 라면서 이제 이렇게 서로 우픈 농담을 나누고 네. 계십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임명이 될 것 같고요. 청문회는 이틀 동안 타이트하게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이것을 우리가 결정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거잖아요. 그동안의 관례로 봤을 때도. 그렇죠. 인사청문 보고서는 채택이 예. 안 될 텐데 문제는 채택이 안 돼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해 임명을 버리면. 강행할 거란 말이에요. 네. 박민 사장 때도 그랬고 뭐 다른 장관들이나 기관장들도 국회의 의사와 상관없이 본인의 마이웨이를 고집을 했으니까 막말에도 그 논란에도 불구하고 뭐 많은 이렇게 분들이 위법적인 사항 네. 그다음에 뭐 자격 없음 뭐 여러 문제가 드러났어도 임명을 강행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KBS는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까? 지금 이제 노조들은 일단 뭐 다른 노조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똑같습니다. 낙하산 박민도 그렇고 지금이 이제 주식충 박장범도 마찬가지고 KBS가 지금까지 가져온 역사와 명예가 있겠습니까?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이 시청자들께서 원하는 KBS의 상이 있는데 그런데 전혀 어울리지 못하고 정권에 굴종적으로 아부하고 또 낙하산이고 이런 사람들은 KBS에 발을 들여 놓을 수 없을 것이고 예. 들여 놓았다 하더라도 박민처럼 네. 불명예스럽게 나가야 되는 그런 순간이 빨리 올 것이다. 예. 박민을 쫓아냈던 것처럼 저희는 박장범도 반드시 빠른 시간 안에 네. 내보낼 생각입니다. 그렇죠. 네. 원래 이 정권이 박민을 연임할 거라고 90% 이상 그렇게 다들 예측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부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국회에서도 박민 지금 사장이 지원을 할 때 여러 위법 사항이 드러나고 이러면서 정권에서는 박민으로 계속 가면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말을 갈아탔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건데 내부에서 얼마나 이제 투쟁을 하고 저항을 하느냐가 결국은 박장범의 수명이 길 거냐 네. 짧을 거냐가 달려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국민들이 너무 이 파우치 앵커 예. 너무 관심이 큽니다. 사실 그 전에 박민은 잘 몰랐어요. 근데 파우치 앵커는 박장범은 모르지만 파우치 박은 너무 네. 유명해요. 임팩트가 너무 강한 발작 버튼 같은 일종의 파우치라고 발작 버튼 같은 건데 그 발작 버튼을 누른 사람을 우리가 봐야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 앞으로 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 계속 뉴스 오로록과 언론아싸는 저희가 원하는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모든 공영방송이 사수되는 그날까지 지켜볼 것이죠. 네, 공영방송 사수를 해서 공익 광고 하나만 해도 돼요? 공익 광고 하십시오. 네, 저희 민원연에서 이번 주 금요일 날이요. 이 공영방송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예. 시민들과 함께하기 위해서요. 공영방송을 주제로 한 2개의 토론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올해 민원연이 창립 40주년이 되는데 민원연 40주년에 있어서 공영방송을 시민들과 함께 지켜내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어서 토론회 일은 윤석열 정권이 반환점을 돌았죠. 후반기 공영방송 파괴 시나리오와 대응 방안. 여기 보시면 조혜진 KBS 수석본부장, 이호찬 예. MBC 본부장, 고한석 YTN 부장 다 저희 언론아스에서 자주 보시던 네. 그다음에 이민준 TBS 또 아나운서까지 예. 이 그동안 윤석열 정권의 집중적인 그 탄압의 표적이 됐던 공영방송에서 저희 민원연과 시민들과 함께 그리고 뉴스타파의 봉지욱 기자님 또 뉴스타파도 지금 탄압을 또 일선에서 받고 있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이 토론회가 있고요. 바로 이어서 이 언론아싸를 저희가 지금 1년 4개월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언론아싸가 공영방송 장악에 맞선 우리의 또 연대 플랫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평가를 통해서 앞으로 윤석열 정권 후반기에도 공영방송 저지에 많은 좀 힘을 모아보자. 이런 토론회가 있으니까
노면 시민센터 1층에서 하고요. 누구나 오실 수 있습니다. 네. 예, 많이들 좀 와주셔서 시민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오후 4시 30분 그리고 오후 7시 이렇게 시간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저 사진들만 보면 아 여긴 내가 가서 앉을 자리다. 이 사람들 나오는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을 막아내자. 네, 이 분들을 막아내기 위한 목소리가 저 노면 시민센터에서 울려 퍼진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꼭 가서 응원의 한 말씀 그리고 지지 격려의 한 말씀 남겨주시면 정말 많은 힘이 될 것 같아요. 꼭 좀 관심 가져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공익 광고를 해드렸습니다.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가 말씀드렸고 공 기자님 혹시 출산휴가나 뭐 육아휴직 가실 생각은 아직까지는 없으신 거죠? 아우 저 아이들이 다 커가지고 예. 혹시나 이 시점에 뒤늦게라도 뭔가 열심히 투쟁 여기 남아서 예.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투쟁을 제가 옆에서 계속 응원 드리면서 앞으로도 종종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영방송 KBS 사장은 말 그대로 저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여태까지 신뢰도 측면에서 그리고 재난방송, 재해방송 측면에서 국민들에게 많은 울림을 주는 그런 귀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지키는 수장이 정권의 아부좀했다고 해서 보온을 받아서는 안 되겠죠. 보온 인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장범 앵커는 박장범 앵커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건 이윤석 의원이 얘기했죠. 보온 인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고마운 것을 모르는 사람이고 자기만 알고 도움을 받아도 보답은커녕 해코지하는 사람이다. 또 뒤통수 칠지도 모를 일이다라는 발언을 이준석 의원이 얘기했는데 박장범 앵커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보온 인사를 받았다고 생각을 할지 아니면 나중에. 아니라고 생각을 할지 그건 좀 더 지켜봐야 할 일이고요. 이 청문회를 계기로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더 많은 분들이 박장범 후보에 대한 실체를 조금 더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두 분과도 인사 나눌게요. 예, 아주 긴 시간 함께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저는 내일 12시에 뉴스 오로록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아싸와 함께하는 이 프로그램은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찾아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